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계명작 이솝우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까마귀와 뱀. 배가 고픈 까마귀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풀숲에 길게 누워 잠자고 있는 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생겼군. 까마귀는 잽싸게 잠자는 뱀에게 달려들어 쪼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뱀이 잠에서 깨어나 까마귀의 몸을 친친 감아버렸습니다. 숨이 막혀 죽게 된 까마귀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덤비는 게 아니었어. 적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난 뒤에 행동해야 하는 건데. 두 번째, 독수리와 까마귀와 양치기. 힘센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은 바위에서 날쌔게 내려오더니 들판에서 놀고 있던 새끼양 한 마리를 채워갔습니다. 야, 멋진 솜씨다. 나무 위에 앉아 그것을 본 까마귀가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는 독수리가 부러운 나머지 자기도 독수리 흉내를 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나라고 못할 게 없지.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새끼양을 노리며 내려왔습니다. 새끼양의 털 속에 깊이 발톱을 박아서 새끼양을 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끼양은 너무 무거워서 까마귀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털이 발톱에 감겨 다시 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까마귀가 새끼양의 등에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양치기가 달려왔습니다. 양치기는 까마귀를 잡아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빠,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 묻자 양치기가 대답했습니다. 그 새는 자신이 독수리라고 착각하는 까마귀란다. 세 번째, 거짓말쟁이 제비와 까마귀. 거짓말을 잘하는 제비가 우연히 까마귀를 만나게 되어 이야기했습니다. 내 고향은 아테네란다. 나는 아테네 왕의 딸이었지. 그곳에서 공주로 지낼 때에는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어쩌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니? 까마귀가 안 됐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테네의 테레우스 왕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글쎄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 혀를 자르고 내쫓아버렸지 뭐야. 그래서 이곳에 온 거야. 제비는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혀가 잘리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니? 혀를 잘렸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네 번째, 제비와 젊은이. 옛날에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한 푼도 저축하는 일이 없이 모두 써버렸고 돈이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팔아서 쓰는 젊은이였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외투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창밖에 어디선가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비가 온 것을 보니 금방 봄이 되었구나. 이제 외투는 필요 없게 되었어. 제비를 본 순간 그 젊은이는 곧 외투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외투를 입지 못해 벌벌 떨면서 길을 가던 젊은이는 길가에 제비 한 마리가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쯔쯔쯔, 가엾은 녀석. 성급하게 날아와서 얼어 죽고 말았구나. 너 때문에 나도 성급하게 외투를 팔아버렸단다. 젊은이는 추위에 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 옛날 어느 곳에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암탉이 하루에 한 개씩 황금 달걀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암탉이 알 낳는 시간만을 기다리던 그 사람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암탉의 뱃속엔 황금알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틀림없이 수많은 황금알이 들어있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날마다 한 개씩 낳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암탉을 잡아서 뱃속에 있는 알을 한꺼번에 꺼내는 게 좋겠군. 그 사람은 곧 암탉을 잡아서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암탉알이 황금알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암탉의 뱃속은 보통 암탉과 똑같았습니다. 암탉 주인은 그제야 깜짝 놀라서 암탉을 잡은 것을 후회했으나 다시는 황금알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번째, 뱀에 물린 사람. 옛날에 새잡기를 매우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많은 새를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길다란 장대 끝에 끈끈이를 잔뜩 발라가지고 숲으로 갔습니다. 숲속의 높은 나무 위에 티티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젊은이는 끈끈이가 묻은 장대를 티티새 가까이에 들어 올리고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티티새가 몸을 움직이다가 끈끈이에 잡힐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나무 위를 바라보고 있던 젊은이는 갑자기 아야! 하고 소리치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젊은이는 그만 뱀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티티새가 끈끈이에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발밑으로 뱀이 다가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뱀에 물린 다리를 잡고 쩔쩔매던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아, 발밑에 있는 뱀도 모르면서 나무 위에 새를 잡으려고 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7번째, 자고새와 사냥꾼. 어떤 사냥꾼에게 자고새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사냥꾼에게 잡힌 자고새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아저씨 곁에 남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은혜를 갚겠다는 거지? 사냥꾼이 묻자 자고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자고새를 잡을 수 있도록 아저씨께로 유인하겠어요.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괘씸한 녀석 같으니 친구에게 함정을 파려는 너 같은 녀석은 도저히 살려둘 수 없어. 친구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던 자고새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8번째, 비둘기와 까마귀. 비둘기장 안에서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먹고 있던 비둘기가 까마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에게 자랑을 들어놓았습니다. 나는 참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단다. 사람들은 내게 다 때 맞춰서 맛있는 모이를 가져다 주지.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단다. 까마귀가 말없이 웃기만 하자 비둘기는 의기양양해져서 더욱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알도 많이 낳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거든. 앞으로는 더 많은 알을 많이 낳을 거야.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이 말을 들은 까마귀는 비둘기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워서 좋아. 그런데 너는 그렇게 우리 속에 갇혀 사는 게 답답하지 않니? 네가 알을 많이 낳으면 더 많은 비둘기들이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걱정되는구나. 비둘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9번째, 공작과 학. 공작과 학이 처음 만났습니다. 거만한 공작이 학을 업신여기며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날개의 빛깔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답니다. 금빛, 붉은빛, 푸른빛. 이 세상 모든 보석의 빛깔이 모두 섞여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날개는 나의 자랑이랍니다. 그런데 당신의 날개는 가엾게도 예쁜 빛깔이라고는 하나도 없군요. 그러자 학이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다니지요. 밤하늘을 날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별님들도 모두 기뻐하죠. 그런데 당신의 날개는 무엇에 쓰이나요? 그 말을 들은 공작은 날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물쭈물하면서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10번째, 거위와 백조. 더 많은 사람이 거위와 백조를 함께 기르고 돈 많은 사람이 거위와 백조를 함께 기르고 있었습니다. 거위는 살을 찌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백조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인집에 귀한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저 거위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라. 주인이 하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거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쩐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혼자서 생각을 하던 거위는 함께 살고 있는 백조에게 부탁했습니다. 백조님, 오늘 밤은 우리의 잠자리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아무 변화가 없는 생활은 몹시 따분하니까요. 백조는 거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잠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잠시 뒤 하인들이 오더니 어둠 속에 있는 백조의 목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 거위를 잡기 위한 것이었지요. 백조는 깜짝 놀라서 슬픈 목소리로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백조의 울음소리는 특히 아름답기 때문이지요. 후휴, 하마터면 주인님이 아끼는 백조를 죽일 뻔했구나. 백조의 울음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그제야 자기 실수를 깨닫고 다시 거위를 잡았습니다. 11번째, 여우와 깃털이 달린 독수리.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한눈을 팔다가 사냥꾼에게 잡혔습니다. 그 사냥꾼은 독수리가 날지 못하도록 깃털을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를 닭과 함께 기르기 위해 닭장 속에 넣었습니다. 깃털이 잘린 독수리는 너무나 슬퍼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닭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적의 손에 포로가 된 왕자처럼 슬퍼하면서 한 톨의 모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냥꾼의 친구가 놀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가엾게 여겨 그 독수리를 사갔습니다. 새 주인은 짧게 잘린 깃털을 모두 뽑아버리고 그 주위에 약을 발라서 새 깃털이 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독수리는 다시 튼튼한 날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른 독수리는 금방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를 친절한 주인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우가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님은 정말 어리석군요. 나 같으면 그 토끼를 새 주인이 아니라 깃털을 잘랐던 주인에게 선물하겠어요. 그건 왜지? 독수리의 물음에 여우는 영리한 체 하며 대답했습니다. 새 주인은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까 선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먼저 번 주인에게 잡히게 될 때를 생각해서 미리 토끼를 선물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독수리는 여우의 말은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12번째, 화살을 맞은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은 바위에 앉아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지나가는 토끼라도 한 마리 없을까? 독수리는 중얼거리며 큰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냥꾼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냥꾼이 쏜 화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아, 화살이다! 독수리는 외마디 소리를 치며 도망쳤으나 얼마 날지 못하고 풀밭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화살은 독수리의 깃털로 장식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슬픔에 잠겨서 말했습니다. 죽게 된 것만도 슬픈 일인데
어이없게도 나를 죽게 만든 화살이 독수리 깃털로 장식되어 있다니 더욱 화가 나는구나. 13번째,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가 숲에서 만났습니다. 여우님, 어딜 가는 길입니까? 독수리가 묻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새끼 낳을 때가 되어서 안심하고 나올 수 있는 곳을 찾는 중이지요. 아, 그래요? 나도 마침 알을 낳을 만한 곳을 찾는 중이었소. 그리하여 여우와 독수리는 함께 새끼를 낳을 만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어느 한 곳에 다다르자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아, 여기가 어떨까요? 나는 이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여우님은 나무 아래 무성한 덤불 속에다 집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곳이군요. 그렇게 하지요. 앞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으니 서로 좋은 친구가 됩시다. 물론이지요. 용감한 독수리님 근처에서 살게 되어 안심입니다. 여우와 독수리는 서로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은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독수리의 새끼들이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요즘은 먹이가 쉽게 걸려들지도 않던데. 독수리는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쩔쩔매다가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우의 새끼들이 굴 밖에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 저것들을 주워다 먹여야지. 독수리는 여우의 새끼들을 발톱으로 채다가 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얼마 뒤 여우가 먹이를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굴 속에 있어야 할 새끼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직 멀리까지 갈 줄을 모르는 새끼들인데. 여우는 굴 주위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새끼 독수리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새끼 여우는 정말 맛있어. 아, 배부르다. 새끼 여우를 잔뜩 먹었어. 그 말을 들은 여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철새같이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한 것이 분하고 독수리에게 잡아먹힌 새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의 새끼를 잡아먹은 네 녀석이 무사할 줄 아느냐? 여우는 이를 갈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지 못하는 여우는 독수리에게 복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네 녀석도 나처럼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날이 있을 거야. 여우는 독수리를 향해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독수리는 들판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을 제단에서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잽싸게 달려들어 불타는 어린 양의 창자를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창자에 남아있던 불씨가 독수리의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로 지은 독수리 둥지는 금방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날개가 돋지 않았던 독수리의 새끼들은 도망치지 못하고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나무 밑에 있던 여우는 잘 익은 독수리 새끼들이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맛있게 주워 먹었습니다. 14번째, 솔개의 울음소리. 옛날에는 솔개의 울음소리가 지금과는 달리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 나왔던 솔개는 튼튼한 말 한 마리가 요요히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에서 등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갈기가 달린 말의 모습은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야, 멋진 짐승이구나. 솔개가 감탄하고 있을 때 말이 고개를 흔들면서 힝 하고 높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솔개에게는 그 울음소리도 멋있게 들렸습니다. 어디 한번 흉내내 보아야지. 솔개는 힝 하고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 보았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솔개는 자꾸만 말 울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다가 솔개는 그만 본래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개는 말 울음소리도 아니고 본래의 아름답던 솔개의 울음소리도 아닌 이상한 울음소리를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